열흘 전쯤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주류 포장지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광고도 제한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주류 광고에서 모델이 술을 마시는 모습 혹은 카 하는 소리처럼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을 넣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국가는 우리밖에 없다고 하네요. 흔히 우리는 음주를 심하게 하는 국가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음주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는 인식도 강한 것 같고요. 실제 OECD 국가 중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국가 어디 같으세요? 네, 리투아니아입니다. 2위는 오스트리아, 그리고 3위는 프랑스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술 고래 국가로 알려진 러시아는 7위고요. 또 아일랜드는 9위라고 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한국은 36개국 중에 27위, 낮은 편이었습니다. 체감하는 것보다는 훨씬 술을 안 마시는 나름 바른 생활 사회였네요. 네, 물론 제가 공유 씨가 시원하게 맥주 마시고 캬 하는 소리를 못 듣게 돼서 억울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자정 종료 예정이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본 측의 3대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가 제소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는데요. 네, 이번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 앞으로 한미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실은 원래 저희가 지소미아 얘기도 하고 종료될 거라 생각해서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방위 분담금 이야기도 하고 뭐 인도태평양 얘기도 하고 뭐 이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6시에 이제 속보가 뜨는 바람에 일단은 다 뒤집어졌어요. 네. 해야 되는 이야기들은. 네. 네, 청와대에서 일단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보로 한 줄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일본 측에서도 이제 조금씩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정확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조건부 이후에 조건부 연기인데 네. 미국의 벼락치기가 통했다. 미국의 벼락치기가 통했다. 네, 근데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속 시원하게 A+ 맞을 정도로 해결은 못했다.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네. 그 미국이 좀 바쁘게 사실 좀 움직였죠. 7월, 8월 달에도 한국과 일본이 다 미국에 대해서 좀 중재를 해달라고 하는 직간접적인 요청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땐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땐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종료 선언을 했죠. 8월 22일 날. 그날도 악몽이 떠오르는데 다들 이 연장하는 줄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종료 선언 나와가지고 그때도 6시. 그렇죠. 똑같은 시간에 저녁 때 굉장히 좀 바빴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반대 상황.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소미아는 종료의 운명을 맞겠구나. 네. 모든 상황을 봤는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지금 조건부 유예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이죠. 이거는 이제 미국이 벼락치기를 좀 한 일주일 넘게 조금 굉장히 좀 열심히 했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면이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일본 속보는 잘 안 나와서 확인이 안 되는데 일본 측에서는 지금 뭘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건 어쨌든 수출 규제 리스트에서 우리를 빼달라고 하는 건데 화이트리스트 제외한 것도 다시 복구해달라.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히 지금 입장이 없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과연 이번 조건부 유예를 통해서 뭘 얻어왔는지가 아직은 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시간에. 지금까지 나온 속보들을 정리를 해보면 일본 측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그거더라고요. 일단은 한국 측에서 지소미아 효력은 유지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 타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출 규제 품목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측하고 국장급 대화를 한다. 경산성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할 생각이다. 네. 그러니까는 따지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달라진 건 없고 일단은 대화를 시작했다. 네. 네, 수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했다. 그렇게 보면 맞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명분과 실리가 있는데 이번 참에서 우리가 명분과 실리 중에 뭘 얻었는지 지금 좀 판단하기가 약간 좀 이른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조금 이른 게 조금 더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얻어온 것보다는 얻어온 것보다 지금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연기하는데 조건부 연기를 할 때 연기의 기간이 얼마인지 그 기간은 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원칙을 가지고 대화를 할 것인지 저는 사실 이제 이게 그 종료냐 연장이냐 마지막 놓고 한 일주일 정도 여런저런 뭐 논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원칙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연계돼 있으면은 이것도 안 풀리면 저것도 안 풀리고 굉장히 복잡해지죠. 네. 근데 일본이 우리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싸움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면은 안보상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지소미아를 협력할 수 없다 해서 8월 22일 날 종료 선언을 한 거고 네네. 거기에 우리의 조건부 상황 조치는 뭐였냐면은 수출 규제 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해라. 백색 국가 리스트에 다시 포함시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 통상 문제를 또 상황 조치로 내걸었죠. 안보와 경제가 지금 연계된 상황이었는데 네. 이거를 좀 분리해서 따로따로 대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다시 리셋해서 한번 3개월이건 6개월이건 따로따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제안들도 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 제안 내용에서 안보와 경제가 지금 분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국장급 대화를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가 조금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뭐 계속 기사가 들어와갖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한 기자가 한 언론인이 청와대 관계자한테 일본 측의 발표를 봤더니 마치 우리가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인정했다라는 뉘앙스의 말이 있다 그랬더니 또 청와대 측에서 상당히 반발하는 아니다 이제 그러고 아니다 그러고 굉장히 좀 반박을 하는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또 청와대 측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소미아가 한미 동맹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런 식으로 뭐 한미일 대 북중러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은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한적이라고 보세요? 영향이? 한미동맹에? 뭐 그렇진 않죠. 미국이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벼락치기로 지소미아를 다시 이게 연장해라 붙여라라고 이렇게 그것도 사실 이제 권고지만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따라서는 오늘 만약에 지금 조건부 유예라고 한 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서 만약에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나중에 블랙박스를 열어봐야 되겠지만 안 좋은 사례로 좀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저를 아까 퇴근을 하면서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했다라고 하는 건데 전략적 관점은 이게 미국의 관점이거든요. 한미일 삼각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대승적으로 이제 한국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를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한테는 좀 남은 과제가 좀 있죠. 일본으로부터의 그 수출 규제 문제를 어떻게 이제 뭐 국장급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풀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거 이제 그 문제가 좀 남은 거고 일본으로서는 조금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한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WTO 우리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WTO 제소 절차가 다 아시겠지만 패널과 상속기구 2심이 있는데 패널 구성하는데 패널이 원래 있어서 그냥 거기다 뭐 소장 제출하는 게 아니라 패널을 합의를 해야 돼요. 한일이. 근데 이제 후쿠시마 원전 수산물 같은데 그 분쟁 붙었을 때 패널 구성하는데 3개월인가 4개월 걸렸어요. 그것만도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그것만도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12월 뭐 이제 뭐 10일이 되면 또 상속기구 자체가 또 무효화가 됩니다. 거의 이제 사실상 형해화가 되거든요. WTO. 그러니까 WTO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들을 구성해서 양국이 분쟁 절차 들어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고 해도 이거 일본 입장에서 어차피 뭐 시간 많이 걸리는 거 내년이나 돼야 제소 절차 제대로 되는 거 뭐 지금 뭐 제소 절차 한국이 이게 선심 쓰듯이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일본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손해볼 수 없는 손해볼 게 없는 아마 좀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일본은 좀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좀 복잡합니다. 고개가 갸우뚱 저랑 교수님이랑 둘이 같이 교육에 약간 갸우뚱해지고 있는데 말하면서 헷갈립니다. 지금 경산성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수출 규제 관련해서 개별 품목별로 심사를 한 뒤 승인 허가를 해주겠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네. 그러니까 원론적인 뭐 물론 이제 국장급 대화는 하겠다지만 지금 현 상태가 계속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아까 나왔었던 것처럼 지금 일본 정부 측 브리핑에 대해서 좀 청와대가 약간 많이 발끈했네요. 한일 외교 협상 간의 합의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이다. 일본 정부의 브리핑이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 보면은 같은 합의 내용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이거 우리 너무 많이 했잖아요. 같은 합의나 이거 놓고. 내일 아침에 다른 보도가 나올까 봐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데요. 이게 사실이 만약 그런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는 일본 관리의 발언이 있었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한일 외교 채널 합의에 대한 잘못된 행동이라 본다. 뭔가 이제 모종의 합의를 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일본이 다른 해석을 좀 하고 있다. 이제 이게 내일 아침에 또 다른 뉴스로 불거진다. 지금 밤에 이제 강경화 장관이 가서 일본에 이제 외무상 만나는데 거기서 지금 또 얘기가 또 다른 얘기가 나온다.
그럼 또 밤사이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멘붕 되시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예, 뭐 요즘 뭐 계속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내성이 생기는 네. 멘붕에 내성이 생기는 시기다. 사실 이게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서 네. 지소미아를 굉장히 예, 걸고 예. 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미 동맹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만약 지소미아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기로 한국 측이 결정을 하고 그렇게 간다면은 뭐 방위비 분담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사실상 좀 들어가는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소다자주의를 통해서 동남아 동북아 지역에서 동맹국들 우방국들을 통해서 책임과 비용을 이제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임과 비용을 나누는데 우리는 지금 중국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군사 동맹이라 하더라도 군사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게 동북아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명시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좀 이제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게 좀 서운한 거죠. 일본처럼 이렇게 화끈하게 행동대장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네. 그걸 안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다른 걸로 자꾸 팔을 좀 비트는 것인데, 그랬을 때 방위비 분담금을 만약 좀 대폭 인상을 해줘서 전략자산 전개비에 대해서 비용 대주고 네. 한미 군사 연습에 대해서 비용 다 대주고 하면은 이제 사실 돈은 내는 거니까 사실상의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에 이제 편승하는 효과는 발생하는 것이죠.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걸 지금 현재 우리는 신남방 정책이랑 연결시켜서 경제협력 이야기를 네, 하고 동남아에서의 경제협력에 이제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근데 인도태평양 전략을 경제협력으로 보는 그렇죠. 사람은 거의 없죠. 네, 이제 뭐 어쨌든 네.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네. 동북아와 이제 동남아를 이제 봉쇄 라인을 만드는 건데, 거기서 어쨌든 우리는 줄타기 외교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중국하고 또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줄타기 외교를 하는 시대가 좀 끝나간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경제적으로는 중국, 뭐 안보, 외교적으로는 그렇죠. 미국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다.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시절이 갔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동안 우리는 안보를 대출로 해결을 해왔죠. 네.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이제 저리 아주 좋은 상품을 1950년부터 90년까지 이자도 내지 않고 어쨌든 그러니까 싸고 있다가 91년부터 그때까지는 안 냈으니까. 안 냈으니까. 그런데 91년부터 방위비 분담금 이자를 좀 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너네 돈 벌었으니까 이제 좀 돈 이자 좀 내지. 그래서 이자를 내기 시작하다가 올해 이제 이자를 500% 올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누구 편이냐 자꾸 미국도 물어보고 중국도 물어보고 지금 자꾸 그러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자를 500%뭐 사채업자도 아니고 500% 올리라 그러면은 개인이나 회사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원금 상환해버리고 말지. 이거 좀 어렵고 힘들도 원금 상환하고 말지라고 그렇죠. 하는 여론이 지금 형성될 가능성 겨울 지나면서 내년 총선이 또 있어요. 총선이 맞아요. 있을 때 우리 국내에서 어떤 여론이 좀 튈지 모른다. 이제 그게 조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상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자주국방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얘기는 10수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완전히 원금 상환 해버리자라고 하는 게 세게 만약에 그런 여론이 불붙는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네.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 미국이 옛날에 미국이 아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벌써 마크롱 대통령은 포스트 나토 이야기를 그렇죠. 구상을 얘기하고 네.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런데 우리라고 언제까지 미국을 바라볼 것이냐. 라는 여론이 걷잡을 수도 없는 상황. 이제 그렇게 겨울에 좀 지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위 분담금 얘기가 굉장히 막 네.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안에 해결이 안 되면 미국 측에서는 올해 안에 타결을 하자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 시한 안에 되는 적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네, 네. 넘어가죠 늘. 그 안전장치가 또 8.2%씩 자동으로 네네. 올라가게 올해 초에 합의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1조 389억 원에서 만약 뭐 연내 타결 안 되면 내년에는 거기에 곱하기 0.08에서 851억 원인가 더 이제 얹어서 이제 네네.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5조로 올려라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요구인데 내년 어느 시점에 뭐 1조 5천억이건 2조 건 뭐 합의를 해주면은 소급해서 돈은 주면 됩니다.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근데 이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그러니까 부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우리가 받아야 할 이게 이 동맹국으로서 이게 어떤 국민 정서의 상처들이 있잖아요. 네. 미국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이 친구 간의 동거래를 이렇게 하는 것인가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면 미국으로서도 사실 장기적으로는 좀 부담인데 하여튼 한미 동맹 간의 좀 여론 관리 좀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 얼굴을 보면서 자꾸 미소를 짓는 게 네. 또 멘붕의 시간이 다가고 있구나.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일본 양국 정상회담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12월 중에 개최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멘붕은 아니죠, 이 정도면. 예, 정상회담은 12월 20일인가요? 원래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뭐 그거를 겸해서 한다는 건지 아니면 따로 한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12월 중에 이제 개최한다라고 만난다. 딱 나왔어요. 네, 만난다라고 하는 건 좋은 거죠. 어쨌든 정상들이 좀 더 전략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좋은 신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 안에 뭐가 해결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지소미아 관련해서. 네, 이게 근데 한 달 유엔지, 석 달 유엔지 그게 지금 아직 없어요. 원래 불분명한데. 처음에 이게 이제 6시에 브리핑 있기 전까지는 12월 31일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연말까지. 네, 근데 딱 브리핑에 그 부분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오보가 나간 것인지 뭐 그건 조금 또 그 이제 정상이 만나야 이제 해결이 될 문제인 것 같군요. 그거는. 뭔가 이렇게 퍼즐을 맞춰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이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나는 다른 얘기 하려고 오늘 여러 가지 하려고 불렀는데 교수님을 모셨는데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지소미아 갑자기 이게 딱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결정이 나는 바람에 모두가 멘붕인 상태로 들어와갖고 그래도 굉장히 잘 풀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종종 멘붕이 올 때, 제가 멘붕이 올 때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대한민국 최고의 훈남 여론조사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훈남이 되셨어요. 네. 말이 씨가 되네요. 네. 노력해 주시고. 네. 윤 센터장이 자꾸 훈남 그러면 헌남 이러던데. 좀 분발들 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오늘 이택수 대표님 생일이시라고. 그렇습니다. 축하합니다. 오. 네. 빰빠바바밤. 제가 몇 번째인지는 안 여쭤볼게요. 네,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극중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까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국민과의 대화가 주중에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도 그렇고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고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주초에 그 한미 분담금 논란, 또 지소미아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리얼미터 조사 기준하면 월화에 좀 하락세를 보였었고요. 수요일 날은 이제 국민과의 대화 소식 때문에 반등을 했는데 주초에 하락세가 조금 더 컸기 때문에 반등 하지 못하고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근데 보통 이런 거 하면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에 시작을 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1990년에 근데 이런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이런 걸 하면 조금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나요? 그렇죠. 정치인들은 이제 부고 빼고는 다른 소식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부고 빼면 모든 게 나오는 게 좋다. 워낙 많은 매체에서 이 방송을 생중계했기 때문에 대체로 지지율이 이제 오르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리얼미터도 일간으로 보면 수요일 날은 이제 올랐습니다. 전일 대비 1% 포인트 올랐는데 이제 월요일, 화요일이 이 지소미아 또 한미 방위 분담금 이 문제 때문에 약세로 시작을 해서 그 효과가 크지 않았고요. 또 그 형식을 갖고도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과거에 비하면 크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표님께서는 이제 이게 지지율과의 상관성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게 또 바로 직후에 또 우리가 반응하는 여론도 있겠지만 시간을 두고서 또 반응하는 여론도 있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동시에 국민과의 대화를 본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형식과 내용을 따져보면 이런 형식을 가졌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공감받을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국민과의 대화에 공감하느냐 보면 그래도 지금 대통령의 긍정 여론보다는 더 많이 공감 의견이 나왔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진영 간 대결이 있다 보니까 한 번 한 것에 대해서 평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런 국민과의 대화를 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할 것이고 그렇다고 국민과의 대화를 이제 닫아버리는 건 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임기 전환 반환점을 돌고 난 직후에 했던 국민과의 대화다 보니까 조금 정돈 안 된 분위기는 느껴졌거든요. 사실 그런 이
전체적인 진행상에 조금 미숙한 점은 있었지만 저는 했다는 것 그 자체도 충분히 저는 높게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네, 좋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지소미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밤 자정에 종료가 돼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마 종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론이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국민들이 좀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식 투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거거든요. 자,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론은 오히려 종료가 높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명한 선택인지. 그러니까 이제 보수 일각에서 또 보수 정당에서 네. 또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제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악화시킬 네네.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 비판은 상당히 뭐 또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또 거기에 공감하신 분들도 많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좀 악화될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왜 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일관되게 보내고 있는가 이게 궁금하시긴 할 텐데요. 그 대상이 일본이라는 특수성이라는 점을 이해할 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였다고 한다면 또는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였다면 한다면 이런 종료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지 않을 텐데 그렇죠. 일본이 어쨌든 우리에 대해서 이제 과거 아픈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문제를 유발한 것이 일본 측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영향 미치는 것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을 배우자 또는 일본을 배우자 이런 얘기를 제법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얘기는 이제 사실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건 알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성장했다. 그래서 일본과 어쨌든 그렇게 종속적인 낮은 자세로만 갈 필요는 없다고 하는 네. 자신감도 그러니까 앙금은 깔려 있는 아직 것 안 같습니다. 시킨 상태인데 그에 반해서 국민들의 어떤 자신감 같은 건 조금 높아졌기 예, 때문에 예. 이런 여론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 혹은 좀 왜 하는 걸까? 약간 의문의 의견 뭐 이런 게 좀 더 높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건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공감받기 쉽지 네네. 않아요. 근데 이 자유한국당 거기서는 지지층에서는 좀 다르겠네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중요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단식이라는 것은 아주 제1야당 대표로서는 극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번의 메시지를 던져봐도 이 언론에서 주목을 하냐면 주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센 던지는 메시지다. 하나의 수단으로 일종의 센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삭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 합리적인 분석을 한다면은 참 좋은 점수를 주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네. 이제 정치라는 것은 꼭 합리적인 그렇죠.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네.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려보면 첫 번째는 야당이다. 왜냐하면 야당이다.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을 대화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아주 센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또 주목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정도를 해야 그러면 당장에는 또 단식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이제 배가 고플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춥기도 한데 한다는 게 지소미아 이 종료를 반대하는구나. 또 선거제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구나.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그럼요. 해준다는 이걸 얘기인 또 거죠. 떠올리고. 분명히 전면에 부과는 안 네. 되더라도 그런 것이 있어. 하나는 또 내부 단속이죠. 요즘에 내부 단속. 이 나경원 원내대표도 개인적인 의혹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도부가 흔들리면서 지지율이 좀 내려가요. 네. 지금 한국갤럽 조사도 그렇고 이럴 때 적어도 이런 좀 강한 극적 효과를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적어도 내부의 분열이나 그렇구나. 불협화음은 좀 줄일 수 있는 효과.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좀 뚜렷이 있고 그리고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총선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막 다가오니까 이제 각 당에서 준비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가장 이번 주에 좀 눈에 띄었던 그런 뉴스는 교체한다, 네. 컷오프, 물갈이 이런 뉴스예요.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뭐 절반 이상 현역의 절반 이상을 물갈이 하겠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는 바인가 조금 네.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 이제 리얼미터가 현역 의원 유지 교체 의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11월 19일 화요일 날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였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교체 의견이 46.9%, 그리고 유지 의견이 42.2%. 뭐 생각보다는 격차 크지 않았는데, 그러네요. 네, 교체 의견이 한 4, 5% 가량 높게 네.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하고 한국당 차이가 좀 있나요?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지 의견이 조금 높았고요. 네.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교체 교체가 의견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지금 아까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 소식도 네네.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황교안 대표는 이제 김세연 의원이 이른바 폭탄을 던지고 그렇죠. 지금 그 임종석 네. 전 실장 같은 경우는 폭탄을 제거하고 나갔는데 김세연 의원은 폭탄을 던지고 나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청년들과의 이제 대담 속에서도 아무튼 뭐 노세한 정당 이미지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갈이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단식 투쟁도 내부 단속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무튼 이 물갈이를 해야 되는 네. 입장에서 좀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지금 단식을 3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여론은 늘상 조사를 해보면 한 절반 이상 교체 의견이 높게 나타나는데 네. 지금은 이번 조사에서는 뭐 그다지 격차는 크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교체 의견이 높게 나타나는 짧게만 좀 부연 의견을 드리고 네.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아주 이제 꼭 필요하고 또 내년 총선을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는 이제 전반적으로 물어본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응답자들이 사실 개별 지역구의 숫자는 많지 않을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그런 지역구의 조사를 보면 교체율이 훨씬 높아요. 거의 뭐 60% 가까이 교체해야 되는데 자기 지역구의 지역구 의원에 국회의원들은 대해서는 그래서 이건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의 상당한 불만이 축적된 여론이기도 하지만 좀 진영 간 대결 구도도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개별 지역구를 바라보는 게 더 필요하다. 네네.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실제로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때 여성 또는 청년을 중심적으로 해서 공천하는 정당이 훨씬 더 주목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재당선율이 그렇게 미국에 비해서는 높진 네.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하원은 막 95%, 6%, 7%막 맞습니다. 이래요. 그만큼 거기는 뭐 교체 의향이 높은 거죠. 10선 의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이제 물론 이제 하원 같은 경우는 2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하십니다만은 이게 보면 이제 그 나라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이제 어느 정도 강하냐 이것이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또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언론에서는 재선 정치인 뭐 3선 국회의원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그 사람 2번 해먹었어. 3번 해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해먹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표현에서 뭐 다양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부정적으로 이제 오래 정치한 사람에 대한 이제 기득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변화를 저해하는 인물로 이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갈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용하는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14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8%인데요. 뭐냐 하면 이제 초선 비율이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런데 이게 상하원 다 합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맞습니다. 하원 연방 90%, 의원, 연방 의원을 다 했을 90% 아래로 건데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이제 지난 총선 같은 경우 그 전에 네. 같은 경우에는 뭐 49%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갈리는 뭐 거죠. 대부분 이제 50% 그러니까 2004년 열린 우리당 때는 뭐 60%를 넘기도 네, 했고 네. 대부분 이제 40% 50% 선 되는 거니까 물갈이 폭이 상당히 크게 국민들 생각과는 다르게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근데 것은 사실이죠. 제가 사실은 그 미국이라고 정치인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국은 후보도 사실 투표로 지역에서. 뽑잖아요, 지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잘 모르는 사람 뽑긴 뭐 하니까 현역을 맞습니다. 뽑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열렬 지지자들이 사실 프라이머리에 가기 때문에 네. 후보에서부터 벌써 한번 걸러지고. 근데 우리는 후보를 공천을 하는 방식이니까 많이 지도부가 누구냐에 따라 갖고 사실 많이 갈리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개념에 중앙당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도부라고 하더라도 몇몇 이제 그 보직을 맡은 사람들이 있지만 네.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것, 전략 공천 이런 것이 사실상 없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그 주요 지도부가 이렇게 전략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이제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도 물갈이 폭을 좀 크게 해왔던 그렇죠.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저는 예. 덧붙이면 또 미국의 경우에는 또 프라이머리 또 적극적인 유권자 지지층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익숙한 현역 의원들이 더 당선되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저는 미국 유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종종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굉장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지역의 의원하고 상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상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자기들의 책임은 다 하고 있다. 성과로서 그 지역에서. 왜냐하면 다시 한번 투표로 평가받아야 되니까. 적어도 네. 민주당과 공화당이라고 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본선 대결은 죄송합니다.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들의 역량, 퍼포먼스는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게 선거운동할 때 지하철 앞에서만 실컷 보다가 국회의원 되면 못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 사무실을 지하철역 안에 다 뒀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의견. 지하철역 안에 다 그 안에 사무실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이 물갈이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좀 전에 뭐 말씀 나오기도 했지만 공천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소속 정당에 의해서 투표하는 경향성이 강하거든요. 사실 여론조사에 보면 뭐 정책이라든지 인물 보고 투표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소속 정당 보고 투표하는 맞아요. 묻지마 투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더하죠. 그냥 번호대로 그냥 찍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의회는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는 뭐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여하튼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다 보니까 당내에서 물갈이를 좀 해주길 바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당내는 계보에 의해서 정파에 의해서 항상 공천됐던 분들이 또 많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천 시스템이 현역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여전히 많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개별 지역구로 가면 갈수록 교체 의견이 높게 나타나는데 실제 시스템이 워낙 닫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은 계속 공고한데 잘 안 바뀌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각 당에서 이번에 컷오프라든지 갈아보겠다 이런 게 진행이 되면 선거에서 실제로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보세요. 한 말씀씩 짧게. 일단은 먼저 지금 선거 국면이 시작하는 국면인데요. 네. 그런 데서 이제 어떤 이슈의 주도권 이것을 가져가는 데는 우리가 물갈이 폭을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개혁 공천, 변화 공천을 한다는 이미지를 네네. 일단 초반에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네. 긍정적 효과가 있죠. 근데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익숙한 얼굴에서 찍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어느 게 더 이게 좋은 건지 정당 이미 측에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자꾸만 룰을 가지고 룰싸움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보내는 사람을 누구를 내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우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저는 채우는 사람이 반드시 여성 그리고 30, 40대의 후보라야 된다. 지금 외국에 비하면 우리가 30, 40대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국회에서는 우여성도 그렇고 아니 유권자의 인구의 반은 여성이잖아요. 왜 여성 국회의원이 반이 안 되는 거예요? 날 보면서 이게 이택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익숙한 얼굴이 낫다 아니면 그래도 국민들이 이렇게 여론을 갖고 있으니까 바꿔주는 게 낫다 전략적으로. 근데 이제 뭐 무조건적인 또 이 교체도 능사는 아니거든요. 또 뭐 3선 4선 의원들이 또 의정 활동을 잘하는 분들이 많고요. 법안 발의도 훨씬 잘해서 뭐 가결도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 지도부가 정말 괜찮은 알짜 의원들, 알곡이 될 수 있는 의원들을 잘 골라낼 수 있는 경선 룰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적당한 후보를 마땅한 후보를 선출해내야 이제 국민들이 선택이 편해질 것 같고요. 그런 시스템이 조속히 도입이 돼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렇군요. 이제 어떤 시스템 국민들이 동의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정당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시스템 도입이 되게 중요하다. 네. 빨리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특별히 생일이셔가지고 분석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다음에 저희가 꼭 해보도록 할게요. 여론조사,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믿을만한가? 네, 그 얘기를 꼭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어 못하지만 다음에는 빠져야겠네요. 네, 여론조사 업계의 훈남 3명과 함께했습니다. 윤희은 센터장, 배종찬 소장 그리고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론조사들 이 코너가 오늘 부득이하게 녹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 관련 부분 저희가 속보로 업데이트를 못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이탈리아와 연결을 하다 보니까 약간 딜레이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베네치아에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는 네. 로마에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베네치아에는 마지막으로 언제 가셨나요? 한 2달 전쯤에 다녀왔죠. 그렇군요. 2달 전에 베네치아 방문하셨을 때 그때 분위기랑 지금은 사뭇 다를 것 같은데 현지에서 어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평화로웠죠. 오늘날의 평화는 일상이 깨지지 않는 거라는 의미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일상이 많이 헝클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상이 많이 헝클어져 있다. 이게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또 이탈리아 당국에서는 이걸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후변화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베네치아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당국에서는 저 밑에 아랫지방 돌로 만든 도시 마테라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둘 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요. 이번 침수 사태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많이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브루나로 그 베네치아 시장은 이번 홍수가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하면서 베네치아가 상당히 위태롭다고 말했고요. 네. 이탈리아 환경장관인 세르조 코스타도 지금 당장에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좀 뭐랄까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고 심각하게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조수간만의 차가 커지는 베네치아는 매년 11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아쿠아알타, 그러니까 물 차오름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걸 겪어왔어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에서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기후변화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베네치아를 갔을 때 그때도 한 발목 정도까지 물이 찬 적이 있었어요. 막 비가 오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때 들은 얘기가 베네치아가 좀 가라앉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베네치아는 처음부터 수상도시이자 운하의 도시로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걸로 정평이 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100여 개의 섬들이 약 400여 개의 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호 위에 진흙바닥에 나무 기둥을 꽂고 간척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기반이 진흙이기 때문에 지반이 매년 1에서 2mm씩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씩 석호의 수위가 상승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99년에 이탈리아 그때도 로마에 있었는데 이탈리아인들의 2000년대 꿈, 그러니까 드림 이탈리가 뭐냐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가장 많은 답이 피사의 사탑이 똑바로 서는 것과 베네치아가 가라앉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후 변화까지 해서 해수면이 상승돼서 약간 좀 더 악화된 그런 거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피사의 사탑은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네, 이게 글쎄요. 그러면 어떤 대책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 차원에서. 말하자면 피사의 사탑은 좀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는 노력을 그동안에 해와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하고요. 네.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세기 들어와서 주변 도시의 산업화라든가 그다음에 베네치아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 메스트레로 사회적 기반 시설이 대규모로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하수를 엄청나게 사용하는 바람에 지반 침하가 가속화된 탓이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고요. 지금 1200년 동안에 6번 물에 담겼는데 이것이 최근 200년 동안에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가 198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좀 도움을 구했죠. 베네치아 고하기에 나서달라고 호소를 했고요. 네. 그 결과로 모세 프로젝트, 이게 성경의 모세가 네. 아니고요. 그건 줄 알았어요. 모세. 예. 두 가지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모세가 성경에서는 보면은
그 바닷물을 홍해 바다를 가르죠. 양쪽에 네. 그렇죠. 예, 물을 막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물벽을 만들었죠. 예,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모듈러 스페리멘탈레 엘렉트로메카니코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실험적 전자기계 모듈이라는 말의 약자인데요. 예, 그러니까 상습 침수 지역의 조수 유입을 차단하는 인공 장벽을 설치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게 이제 엔지니어들이 바닷속에 한 80여 개의 그 이동식 장벽을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바닷속에 잠겨 있다가 물의 수위가 1m를 넘어서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바닷물의 유입을 막는 그런 장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관광 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요번에 보니까는 산마르코 대성당, 진짜 아름다운 성당인데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이 됐다고 하고, 이 홍수로 인해서 정말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지금 일단 드러난 것만 해도 네. 그 수십억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바닷물이기 때문에 네. 바닷물이 건물에 일단은 유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침수가 되고 상점들은 뭐 세 곳 중 두 곳은 전부 다 물에 잠기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라든가 이런 설비 시설이 전부 다 망가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의 이제 피해액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아름다운 대성당인데 산마르코 대성당 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보는 그 이태리에 가서 보는 성당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양식 같은 것도 좀. 그렇죠. 네. 지금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베네치아 주민들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혹시 생필품 사재기 이런 것도 있나요? 굉장히 긴급 상황 같다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떤가요? 사실 베네치아는 지금 베네치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관광 도시로 전락을 했어요. 그런 만큼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거기 살던 이제 그 토착민들은 대부분 메스트레로 이게 그 이탈리아 정부가 66년에 대홍수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피렌체 아르노강이 범람해서 네.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때 베네치아도 사실 다 물에 잠겼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베네치아와 피렌체 피해액이 엄청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그걸 겪고 나서 이제 베네치아 당국에서 메스트레에 말하자면 신도시를 건설해서 주민을 이주를 했는데 안 가니까 학교, 병원 뭐 이런 걸 먼저 옮겨버렸죠. 그러는 바람에 주민들은 많은 분들이 메스트레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관광으로 주로 이제 그러니까 본섬이죠. 네네. 본섬은 그 자체가 하나의 그 빚어낸 예술 작품들이잖아요. 열린 그렇죠. 박물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성마르코 대성당은 복음사가 마르코의 유해를 모시기 위해서 지은 성당이에요. 그런 만큼 베네치아 정신의 상징이고 신부고 그다음에 건물 자체도 동서양의 건축이 빚어낸 그야말로 빛나는 조화를 이룩한 그러한 성당이고 과거 영광의 시절을 대변하는 그런 성당인데 이제 이 성당이 지금 85%가 물에 잠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소금기가 이거 건물 벽에 이런 데 다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이제 훼손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인 거죠. 물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바닷물이다 보니까는 이제 소금기가 있었고 그거로 인한 또 훼손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2차 피해가 또 예상이 되는 2차 겁니다. 피해. 그렇군요. 근데 사실 베네치아 하면은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사실 그래서 이게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해도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노이로제 걸렸다라는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당신들의 구경거리냐 뭐 이런 그거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많아서 관광세를 따로 받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게 관광세라고 하기보다는 환경세라고 여기서는 환경세로 이해를 해요. 예.
왜냐하면 관광객이 오면 사실 이탈리아를 찾는 관광객의 80%가 베네치아를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는 또 다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택시도 배고 앰뷸런스도 배고 버스도 배고 전부 다 배다 보니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교통량도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관광객이 오면 먹고 자고 호텔 식당만 쓰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도 버리고 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뒤에 처리 비용, 환경 처리 비용을 내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동안에 각 도시들마다 지역들마다 이걸 받았어요. 그렇군요. 그동안에는 뭐 관광버스 한 대당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관광객 개별적으로 베네치아가 우선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지금 이제 예고가 된 상태예요. 그렇군요. 관광세 혹은 환경세가 어쨌든 잘 걷어져서 수해 복구에 좀 많이 쓰였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네. 아름다운 수상도시 베네치아에 닥친 홍수 이야기, 지금 이탈리아 현지에 계신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혜경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0년 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아일랜드 락밴드인 U2는 앨범 레코딩을 위해서 베를린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U2는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어서 팀 해체를 고려하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동과 서를 나누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갈라져 있던 독일 국민들이 만나 부둥켜 안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갈등하고 있던 자신들의 모습이 하찮게 보였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화해를 하고 만든 곡이 원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U2는 1976년 중학생 시절부터 같이 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멤버 교체가 없었던 전설적인 그룹으로 남았습니다. 통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한민국 내에서도 갈라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주 엔딩곡 U2의 원 골랐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지윤이었습니다.